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장의 천하고 상스러운 신분의 사람들을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중사 1권의 99페이지입니다. 1660년대 캐롤라이나에서는 종족, 미국식 제도의 철학적 시조라고 여겨지는 존 로크가 캐롤라이나 기본법을 작성했다. 로크의 헌법은 봉건적 유형의 귀족정을 수립한 것이었는데 8명의 귀족이 식민지 토지의 40%를 소유하고 귀족만이 총독이 되는 체제였다. 토지의 정비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난 뒤 국왕이 노스캐롤라이나를 직접 통치하게 되자 부유한 투기업자들은 해변 가까이의 옥토를 독점해 50만 에이커를 소유했다. 땅을 갈구하는 가난한 민중들은 한 조각의 농토에 무단으로 정착했고 미국 혁명 이전까지 줄곧 지대를 거두려는 제주들의 시도에 맞서 싸움을 계속했다. 칼 브리던보그의 식민지 도시 연구인 황야의 도시들은 윤곽이 뚜렷한 계급체제를 보여준다. 초기 보스턴 지도자들은 성직자들과 공동으로 아메리카에서 모국의 사회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신사들이었다. 교역과 상업을 장악함으로써 교회와 은민회의를 통해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그리고 상호 간의 세심한 혼인 결혼을 통해 이들 소수 독재 정치의 구성원들은 17세기 보스턴에서 귀족 계급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 매사추세츠만 식민지가 설립되던 1630년 총독 존 윈스럽은 통치자의 철학을 선언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일부는 부유해야 하고 일부는 가난해야 하며 또한 일부는 권력과 위엄이 높고 탁월해야 하고 나머지는 천한 신분으로 복종해야 한다. 부유한 상인들은 대저택을 세웠다. 상류층 사람들은 사륜마차나 의자가마를 타고 다니고 초상화를 그리게 하고 가발을 썼으며 화려한 음식과 마데이라산 백포도주를 먹었다. 1678년에 디어필드 마을에 매사추세츠 총회로 청원서를 보냈다. 마을은 매사추세츠 총회로 청원서를 보냈다. 당신들은 땅 중에 최고의 땅, 토질이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위치에 놓여있는 땅을 차지하고 또한 그것이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거의 절반을 8, 9명의 자산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브리던보그가 밝혀냈듯이 보스턴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드 아일랜드 뉴포트에서도 은민회의는 겉으로는 민주적인 듯 했으나 실제로는 중요한 관직을 독점하고 있는 동일한 상인 귀족 집단이 해마다 장악했다. 당대의 한 인물은 뉴포트의 상인들을 밝게 빛나는 노란색 레이스와 술 장식이 달린 타는 듯한 진홍색 코트와 조끼를 입은 남자들이라고 묘사했다. 교활한 퀘이커 교도들은 감히 이런 매력적인 코트와 조끼를 입지는 못했지만 미려한 복장을 좋아했고 찬장 위에 놓인 접시의 숫자를 세어보곤 했다. 뉴욕 귀족들이 가장 과시적이었다. 브리던보그는 낙타 천으로 된 커튼, 옥칠을 한 탁자, 금테를 두른 안경, 스피넷, 8일에 한 번 태엽을 감는 육중한 시계, 화려하게 조각된 가구, 보석과 은쟁반, 흑인 간의 하인들에 관해 말해주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뉴욕은 봉건 시대의 왕국과 같았다. 네덜란드는 허드슨 강 유역의 광활한 대지에 특권 지주 체제를 세웠고 귀족들이 소작인의 생활을 완전히 통제했다. 1689년에 빈민들의 많은 불만은 제이콥 라이슬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일으킨 농민 반란으로 복합되어 나타났다. 라이슬러는 교수형을 당했고 대토지의 구획은 계속됐다. 총독 벤저민 플래처의 통치하에서 뉴욕의 4분의 3이 약 30명의 사람들에게 양도됐다. 총독은 자신의 친구에게 명목상의 지대로 매년 30실링을 받기로 하고 50만 에이커를 줬다. 1700년대 초 콘버리경 치하에서는 일단의 투기업자들에게 200만 에이커가 양도됐다. 1700년에 뉴욕시 교회 위원들은
구제 정책의 부재 때문에 빈자와 노약자들의 원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기금을 요청했다. 1730년대에는 매일 거리를 방랑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거린들을 수용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시의회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시 안에서 빈민들이 수적으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궁핍함이 매우 심각해짐에 따라 일도 없이 게으르게 살면서 상기 도시에서 소매치기 등의 비행을 자주 저지르고 도둑질과 방탕한 생활을 배워 물들게 된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훌륭하고 튼튼하며 편리한 집과 건물을 즉시 짓기로 결의한다. 2층으로 된 벽돌 건물은 빈민원, 노역소, 감화원으로 불렸다. 1737년 피터 쟁거의 뉴욕 저널에 실린 편지를 보면 뉴욕에서 가난한 거리의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추위에 떨면서 거의 반쯤 굶주린 채 팔꿈치가 튀어나온 윗도리와 무릎이 붉어져 나오는 바지를 입고 머리카락은 곤두선 인간의 형상을 한 물체. 나이로 보아 4세에서 14세가량의 그들은 하루 종일 거리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고는 4년, 5년, 6년 정도의 겸습공으로 보내진다. 1700년대에 식민지는 급속히 성장했다. 영국 정착민들에 이어 아일랜드 및 독일 출신 이민자들이 합세했다. 흑인 노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흑인 노예는 1609년 인구의 8%에서 1770년에는 21%로 늘어났다. 식민지 인구는 1700년에 25만 명에서 1760년에는 160만 명으로 늘어났다. 농업이 점점 성장했다. 소규모 제조업도 발전을 거듭했다. 선박 건조와 교역 역시 확대됐다. 대도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찰스턴의 규모는 2배, 3배로 커졌다. 이 모든 성장 기간 내내 상류 계급은 이득의 대부분을 취했고 정치 권력도 독점했다. 1687년과 1771년에 보스턴의 세금 명세서를 연구한 한 역사가는 1687년에는 전체 6천명의 인구 가운데 약 1000명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상위 5%, 전체 인구의 1%가 50명의 부자로서 전체 부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770년에는 재산 소유자 중 상위 1%가 부의 44%를 소유하게 됐다. 1687년부터 1770년에 걸쳐 보스턴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가난해서 방 하나에 새를 들어 살거나 여인숙의 골방에서 잠을 자며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성인 남자의 비율이 14%에서 29%로 배나 늘었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는 것은 곧 투표권을 잃는다는 사실을 뜻했다. 어디서나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단지 추운 날씨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1730년대에는 모든 도시에 노인, 과부, 장애인, 고아 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실업자, 참전군인, 새로운 이주민 등을 위해서 빈민원이 지어졌다. 18세기 중반 뉴욕에서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 빈민원에 400명이 몰려 살았다. 필라델피아의 한 시민은 1748년에 이렇게 썼다. 이번 겨울에 이 도시 주변에 거린의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1757년에 보스턴 관리들은 자신과 가족이 하루하루 먹을 빵을 구하기도 어려운 매우 많은 빈민들에 관해 말했다. 식민지 시대 뉴 잉글랜드를 연구한 케네스 로크리지는 유랑자와 극빈자가 계속 증가했고 유랑하는 빈민은 1700년대 중반 뉴 잉글랜드 사회에 있어서 분명한 실체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제임스 레먼과 게리 내시도 1700년대 펜실베니아 주 체스터 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것과 비슷한 부의 집중과 빈부 격차의 확대를 발견했다. 식민지는 갈등하는 계급들로 이루어진 사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자유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노예와 자유민, 하인과 주인, 소작인과 지주, 부자와 빈자로 태어난 것이다. 내시에 따르면 그 결과 정치 당국은 자주 소란스러운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됐다. 매사추세츠, 뉴욕,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지에서 17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는 소요로 점철됐으며 기존 정부가 무너지기도 했다.
자유백인 노동자는 노예나 학인보다는 생활이 나은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부유한 계급의 부당한 대우에 분개했다. 일찍이 1636년에 한 고용주는 메인 앞바다의 선상에서 노동자와 어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했다. 노동자와 어부들은 모두 도망갔다. 5년 뒤 메인의 목수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항의하면서 태업에 들어갔다. 1640년대 글로스터의 조선소들에서는 당국자의 골머리를 썩이는 조선공들에게 좀 더 일을 잘할 수 없겠냐고 요구하자 리처스 모리스가 미국 노동 사상 최초의 공장 폐쇄라고 이름 붙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찍이 술통 제조업자, 푸주한, 제빵업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이 받는 보수를 통제하자 이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1650년대 뉴욕에서는 짐꾼들이 소금 운반을 거부했고 뉴욕시에서 파업을 벌인 짐 마차꾼들은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명령을 거부하고 본분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741년 제빵업자들은 밀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단결해 빵 굽기를 거부했다. 1713년 보스턴에서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 때문에 시 위원들이 매사추세츠 총회에서 절박한 식량 품귀 때문에 놀랄 정도로 높은 물가가 초래되어 다가오는 겨울에 빈민들의 궁핍이 매우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유한 상인 앤드루 벌처는 이윤이 더 높다는 이유로 카리브해로 곡물을 수출하고 있었다. 5월 19일 200명의 사람들이 보스턴 광장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벨처 소유의 선박들을 습격하고 옥수수를 찾아 창고에 난입했으며 부총독이 참견하려 하자 총을 쏘았다. 보스턴 광장에서 빵 폭동이 일어난 지 8년 뒤 한 소책자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 이웃을 억누르고 속이며 기만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항의했다. 이 저자는 탐욕스러운 폭력으로 자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순 부자와 명사, 위력자들을 비난했다. 1730년대 보스턴에서는 상인들이 정한 높은 가격에 항의하는 민중들이 정부와 부자들에 대해 투덜거리면서 도크 광장에 개장된 공설시장을 뒤엎어버렸다. 시위자들은 만약 자신들이 철폐할 경우 엄숙한 맹약과 서약을 맺은 500명을 동원해 부유한 상인들을 위해 개설된 다른 시장들을 모두 뒤엎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난 뒤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뉴욕에서 발행된 한 선거 소책자는 뉴욕 유권자들에게 상인, 상점 주인, 법률가에 대항해 선원, 가구장이, 직조공, 집 마차꾼, 벽돌공, 소지주, 재단사, 소작인 등과 힘을 모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천민, 폭독, 숙련기능공 무리라고 부리는 이들을 경멸하는 지체 높은 자들을 투표를 통해 관직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다. 1730년대 보스턴 은민회의 한 위원회는 상인의 엘리트들에게 진 빚을 갚기 쉽도록 집회 발행을 원했던 보스턴 채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우리의 땀과 노고 위에서 사치와 방종에 빠져든 사람들이 빵과 물을 쌓아놓고 우리에게 분배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선언했다. 또 보스턴 사람들은 남자들을 해군으로 보내는 징병에 반대했다. 사람들은 총독의 집을 에워싸고 치안관을 구타하고 치안관보를 가뒀으며 총회가 있는 저택을 습격했다. 민병대는 진압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고 총독은 도망쳤다. 한 상인 집단은 군중들을 외국인 선원, 하인, 검둥이들을 비롯한 천하고 상스러운 신분의 사람들의 난폭하고 떠들썩한 집회라고 비난했다. 1730년대에서 1750년대에 걸쳐 뉴저지에서는 지주들과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땅에서 농사를 짓던 가난한 농민들은 지주들이 지대를 요구하자 폭동을 일으켰다. 1745년 세뮤얼 볼드윈이라는 농민은 자신의 땅에서 오래 살면서 땅에 대한 인디언의 권리 증서까지 갖고 있었는데 소유주에게 지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뉴요크 감옥에 투옥됐다. 당시에 한 사람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일반 대중은 소유주들이 자신들을 파멸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생각해 감옥으로 몰려가 문을 열고 볼드윈을 구출했다.
볼드윈을 풀어준 두 남자가 체포되자 뉴저지 시민 수백 명이 감옥 주변에 몰려들었다. 뉴저지 정부가 런던의 통상규제국에 보낸 보고서는 당시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치안관의 명령을 받은 뉴요크 중대 신임 지휘관 2명이 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곳에 있는 중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북소리를 따라 감옥을 지키라고 요구했으나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말에서 내려 만세를 부르고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초 가까이 다가간 군중은 막대기로 보초를 내리쳤고 보초들도 총대로 대받아쳤으니 양쪽 모두 몇 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병사들의 대열을 무너뜨리고 감옥문으로 몰려들었는데 치안관이 칼을 들고 서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자 사람들은 그를 몇 대 때리고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뒤이어 도끼를 비롯한 도구를 이용해 감옥문을 부수고 2명의 죄수를 빼냈습니다. 또 비 때문에 감금되어 있던 다른 죄수 하나도 도망쳤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영국은 1년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1700년대 초에 앤 여왕 전쟁, 1730년대의 조지왕 전쟁이다. 몇몇 상인들은 이 전쟁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들 전쟁으로 더 많은 세금과 실업, 빈곤을 의미할 뿐이었다. 매사추세츠의 한 익명의 소책자 저자는 조지왕 전쟁 이후 분노를 터뜨리며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가난과 불만이 모든 이의 얼굴에 나타나 있으며 모든 이의 혀에서 맴돌고 있다. 이 저자는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몇몇 사람들이 전쟁 동안 부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런 자들이 배와 집을 짓고 농장을 구입하고 대형 마차와 사륜경 마차를 만들며 호화롭게 살고 명성과 명예의 직위를 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다. 그는 그들을 어느 곳에 살든 사나운 맹금, 모든 사회의 적이라고 불렀다. 1747년 보스턴에서는 강제 수병 모집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더 나아가 군중들은 부유한 상인이자 식민지 관리로서 총독을 도와 폭동을 진압한 바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매사추세츠 통합 계획을 고안하기도 한 토머스 허친슨에게 반기를 들었다. 허친슨의 저택이 원인모를 불에 탔고 거리에 모인 군중들은 허친슨을 욕하며 탁에 내버려 두라고 외쳤다. 미국 혁명의 위기가 발발할 때인 1760년대에 이르면 아메리카 본토에서 영국 식민지를 통치했던 부유한 엘리트들은 150년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지배해야 하는지에 관해 무종의 통찰력을 갖게 됐다. 그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런 두려움을 대처하는 전술 역시 개발하고 있었다. 부유한 엘리트들은 인디언들이 너무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여전히 영토 팽창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반면 흑인 노예는 통제하기 쉬웠으며 남부 농장에서는 노예를 이용한 이윤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예 수입이 크게 늘었다. 어떤 식민지에서는 노예가 다수를 차지하는 곳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식민지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 그러나 흑인들도 전적으로 순종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그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노예 반란의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식민지 엘리트들은 인디언의 적대 행위와 노예 반란의 위험성에 더해 백인 빈민들의 계급적 분노까지 고려해야 했다. 식민지 역사가 100년이 넘어 17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폭력의 위험 및 폭력 그 자체가 증대됨에 따라 빈민들을 통제하는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다. 이렇게 멸시받는 각기 다른 집단, 인디언, 노예, 백인, 빈민이 하나로 뭉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흑인이 그리 많지 않던 17세기에도 에버트 스미스가 지적했듯이 하인들이 흑인이나 인디언과 합세해 몇 명 되지 않는 주인을 타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생하게 존재했다. 여성의 수가 부족하고 농장에서 인디언을 이용해서 늘 접촉이 이루어지던 남아메리카나 중부 아메리카와는 달리 북아메리카에서는 백인과 인디언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백인 여성에 희박했던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만
백인 남자와 인디언 여자 사이에 성적 결합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인디언은 보이지 않는 곳, 접촉할 수 없는 곳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이런 상태를 교란시켰다. 백인들이 도망쳐 인디언 중에 가담하거나 전투에서 사로잡혀 인디언들 틈에서 살곤 했는데, 이런 경우에 백인들은 떠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인디언 문화에서 머무르는 쪽을 택했다. 똑같은 선택권을 줄 경우 인디언들은 대부분 백인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근 20년을 아메리카에서 살았던 프랑스인 엑토르 생장 크레브케르는 아메리카의 한 농부가 보낸 편지에서 7년 전쟁 기간 중 잡혀서 인디언들 틈에서 자라고 계속 그들과 함께 살아오다가 부모들에 의해 발견된 어린이들이 왜 인디언들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언급했다. 그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는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이상으로 독특하게 매혹적이고 훨씬 뛰어난 무언가가 있음이 분명하다. 수천 명의 유럽인이 인디언이 되는 반면에 선택의 기회를 가졌던 이들, 원주민이 한 명이라도 유럽인이 된 예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보통 인디언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 관리 당국은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다. 즉, 동부 해안지대에 비옥한 땅을 독점함으로써 땅 없는 백인들을 서부 변경으로 보내 인디언과 충돌시키고 해안지대의 부자들을 위해 인디언 문제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한편으로 정부의 보호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 것이다. 베이컨의 반란은 교훈을 줬다. 백인 개척자 집단의 분노를 무릅쓰고 감소 추세에 있는 인디언을 회유하는 일은 매우 위험했다. 엘리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디언과 전쟁을 벌여 백인의 지지를 얻고 가난한 백인들을 인디언과 맞서게 만들어 있을 수 있는 계급 충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나았다. 흑인과 인디언이 합세해 백인이라는 적에게 맞설 수 있었을까? 북부의 식민지들에서는 아프리카인과 인디언이 대규모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북부에서는 뉴욕에 가장 많은 노예가 살고 있었으며, 아프리카인과 인디언이 합세해 벌인 1712년의 폭동 등 몇 차례에 걸친 흑인과 인디언의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폭동은 금세 진압됐다. 그러나 캐롤라이나에서는 인접한 인디언과 흑인들의 수가 백인보다 많았다. 1750년대 2만 5천 명의 백인에 비해 흑인 노예가 4만 명, 크리크족, 체로키족, 촉토족, 치카소족 등 그 지역의 인디언이 6만 명이었다. 게리 내시의 말을 들어보자. 식민지 시기를 점철했던 인디언 봉기와 일련의 노예 반란, 그리고 비록 미리 봉쇄되긴 했지만 끊임없이 계속된 반란 음모 등으로 인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은 물새는 틈 없는 경계와 적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통해서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넌더리나게 알고 있었다. 캐롤라이나 백인 지배자들은 누군가 말했듯이 인디언과 흑인의 막강한 수적 우세에 의해 우리가 차례차례 밀려나지 않으려면 그들이 서로를 억제하도록 만드는 정책의 필요함을 의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자유 흑인이 인디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됐다. 인디언 부족과 맺은 조약에도 탈주 노예를 돌려보낼 것을 규정한 조항이 들어있었다. 1738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총독 리틀타운은 그들에게 인디언에게 검둥이에 대한 반감을 불어넣는 것은 언제나 본 정부의 정책이었다라고 썼다. 이런 정책에는 인디언과 싸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민병대의 흑인 노예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흑인의 반란을 우려했으며 1760년대 체로키 전쟁 동안 인디언과의 싸움에 500여 명의 노예를 동원하려는 동의안이 캐롤라이나 하원에서 단 한 표 차로 부결됐다. 흑인들은 인디언 마을로 달아났으며 크리크족과 체로키족은 탈주 노예를 수백 명씩 숨겨줬다. 이들 대부분은 인디언 부족과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가혹한 노예법과 흑인 반란자들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준 인디언에게 뇌물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계속 사태를 통제할 수 있었다. 부유한 백인 농장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백인 빈민과 흑인의 결합이었다. 몇몇 이론가들이 가정한 대로 자연적인 인종적 반감이 있었다면 통제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성적인 이끌림은 인종적 구별을 넘어설 정도로 더 강렬했다.
1743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대배심은 이 지방에서는 검둥이를 비롯한 하녀와의 범죄적인 성관계가 너무 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지에서는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는데도 식민지 시기 내내 흑백 간의 결합으로 혼혈아가 계속 태어났다.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로 공표됐기 때문에 흑인 가족이 따로 키웠고, 따라서 백인 인구는 계속 순수하게 유지되고 통제될 수 있었다. 버지니아의 지배자들이 베이컨의 반란을 특히 두려워했던 이유는 흑인 노예와 백인 하인이 세력을 규합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항복한 사람들은 한 요새에서는 무장한 400명의 영국인과 검둥이였으며 다른 요새에서는 300명의 자유민, 아프리카인, 영국인 노예였다. 400명을 진압한 해군 사령관은 나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으며 대부분이 그렇게 했으나 검둥이 80명과 영국인 20명은 무기를 넘기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초기의 전 시기에 걸쳐 도망을 막기 위해 통과시킨 법률과 법원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흑인 및 백인 노예와 하인들은 함께 도망쳤다. 169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농장주로 하여금 성인 남자 흑인 6명당 1명의 백인 하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결손법을 통과시켰다. 1682년 남부 식민지들에서 보낸 한 편지는 우리의 검둥이들을 감독하거나 검둥이들의 폭동을 진압할 백인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691년 영국 하원은 침략이 있을 경우 무기를 드는 것뿐만 아니라 흑인을 다스리기 위한 상당한 수의 백인 하인 없이는 농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해외 농장과 교육을 하는 여러 상인, 선주, 농장주들의 청원서를 접수했다. 1721년 영국 정부에 보내온 보고서를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최근 흑인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켜 거의 새로운 혁명을 이룰 뻔했는데 향후에는 더 많은 백인 하인들을 잘 대우해주도록 하는 몇 가지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민병대는 2,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000명으로는 위협에 맞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이런 두려움이 1717년 영국 의회가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권을 신세계에 넘겨주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후 수만 명의 죄수들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의 식민지로 보낼 수 있었다. 이런 두려움을 염두에 두고 베이컨의 반란 이후 버지니아 하원이 반란에 가담한 백인 하인들만 사면시킨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다. 노역 기간을 끝마친 백인은 양식 및 돈과 함께 머스켓 총을 받을 수 있었음에 비해 흑인에게는 일체의 무기 소지가 금지됐다. 백인 하인과 흑인 하인의 신분차별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1720년대 버지니아에서는 노예의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커지면서 백인 하인들이 자유 백인을 대신해 민병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동시에 검둥이들의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를 커다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버지니아에 노예 감시대가 설립됐다. 가난한 백인들은 이 감시대의 대원이 되어 그 대가로 얼마의 보수를 받았다. 인종주의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었다. 에드먼드 모건은 버지니아 노예제에 관한 주의 깊은 연구의 근거에 인종주의를 흑백 간의 자연적 차이가 아니라 계급적 멸시에서 기인하는 것, 즉 통제를 위한 현실적 장치로 보고 있다. 기대가 어긋난 자유민들이 절망 상태의 노예와 공동 전선을 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베이컨이 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명백했기 때문에 점차 인식되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종적 멸시라는 눈 가리기를 통한 자유 백인을 위험한 흑인 노예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인종주의였다. 식민지들이 성장함에 따라 아메리카 역사를 통틀어 엘리트의 끊임없는 지배를 위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 또 다른 통제 기제가 있었다. 큰 부자 및 급빈층과 나란히 소농장주, 독립자영농, 도시 장인들이 성장했고 이들은 상인 및 농장주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대가로 작은 보수를 받으면서 백인 급빈층, 흑인 노예, 변경의 인디언 등에 대한 튼튼한 완충지대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숙련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졌고 정부는 백인 숙련 기능공들을 노예 및 자유 흑인들과의 경쟁에서 보호해 줌으로써 그들의 두터운 지지를 확보했다. 1686년 뉴욕 참의회는 어떤 검둥이나 노예도 본 도시의 안팎으로 수입되는 상품을 나르는 짐꾼으로 다리 위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남부의 몇몇 도시에서도 백인 장인과 교역상들은
흑인과의 경쟁에서 보호됐다. 1764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의회는 찰스턴의 고용주들이 기능공이나 수작업 직종에 흑인이나 노예를 고용하고 있는 것을 금지했다. 중간 계급의 아메리카인들은 기존 부자들의 부패에 반대함으로써 새로운 엘리트로 초대받을 수 있었다. 뉴욕인 캐드월레더 콜더는 1747년에 발표한 자작농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부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복지에는 무관심한 탈세자들이라고 공격하며 우리의 자유와 재산에 대해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중간 계층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주창했다. 이것은 다수에게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 우리의 나라를 떠벌리는 소수의 지배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사적 도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스턴에서는 부호 제임스 오티스가 왕당파의 토머스 허친슨을 공격하면서 중간 계급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제임스 헬렌타는 보스턴을 통치하는 것은 부자들이지만 술의 바퀴살 감별자, 석탄채굴 바구니 계량자, 울타리 감독관 등과 같은 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오브리랜드는 메릴랜드에서 부자들만큼이나 농장제 사회의 수혜자는 아니지만 농장주라고 불릴 만한 특성을 가졌으며 도로 감독관, 부동산 감정인, 그리고 다른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경할 만한 시민인 소농장주 계급을 발견했다. 지역 정치활동과 때로는 술에 취해 싸움이 벌어져 중단되고 하는 사교춤, 경마, 닭싸움 등의 재반 활동에 참여하는 중간 계급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동맹 관계에게 도움이 됐다. 1756년에 펜실베이니아 저널은 이렇게 썼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간 부류에 속하며 현재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런 부류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근면한 농부, 기술자, 소매상 등이다. 이들은 자유를 누리길 좋아하고 이들 가운데 가장 천한 사람들은 자신이 인류 명사들로부터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런 묘사에 어울리는 중간 계급이 있었다. 그들이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흑인 노예, 백인 하인, 쫓겨난 인디언을 빠뜨린 것이었다. 그리고 리처드 호프스테더가 지적했듯이 중간 계급이라는 용어는 이 나라에 있어 오랫동안 진실이었던 한 가지 사실을 감추었다. 이 나라는 상층 계급이 대부분을 지배하는 중간 계급 사회였다. 이들 상층 계급은 지배를 위해 자신의 부나 권력에는 손상을 입지 않은 채 노예, 인디언 및 백인 빈민을 희생시킴으로써 중간 계급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양보는 충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런 충성을 물질적 이익보다 훨씬 강력한 무언가로 묶어두기 위해 1760년대와 1770년대 지배계급은 놀랄 만큼 유용한 도구를 찾아냈다. 그 도구는 곧 자유와 평등이라는 언어였고 이를 통해 노예제나 불평등을 종식시키지 않은 채로도 영국에 맞서 혁명전쟁을 수행하기에도 충분할 정도의 백인들을 결속할 수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미국 민중사 3장의 천하고 상스러운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4월 8일 필리버스터 라이브에서는 더 극단화되고 중간 계층까지 만들어진 미국 사회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더 계급이 분화되고 심지어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재산의 45% 정도를 차지할 정도가 벌써 빈익빈 부익부가 시작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2020년에 우리는 더욱 심각하죠. 1%가 99%의 부를 차지하는 사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럴수록 우리는 이 현실을 또 직면하고 직시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투쟁밖에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4장에서 4장인 폭정은 폭정이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의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